경제와 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해가 침몰할 때 선장은 먼저 도망갔다네. 배 안에 누가 있든 몇 명이 있든 상관없다네. 그리고 웬일인지 구조는 아주 느렸다네. 못 구한 건지 안 구한 건지 아무도 모른다네. 워워워 골 때리는 컨트리, 골 때리는 나라,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니까. 구조보다 중요한 건 보신과 실적이라네. 현장에 학부모 가 있는 중에서는 누구 하나 내일처럼 달려드는 사람 없다네. 구조보다 중요한 건 오바마마 방문이라네. Poor President Park doesn't even remember what the other question was. 밝은 옷 챙겨 입고 한바구음 짓는다네. 워워워 골 때리는 컨트리, 골 때리는 나라,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라네. 워워워 골 때리는 컨트리, 골 때리는 나라,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라네. 간첩도 만들더니 조문마저 연출한다네. 대충 사과 던져놓고 안 받으니 유감이라네. 안타깝고 유감인 건 대통령 당신이라네. 책임지기 어려우면 하야도 방법이라네. 워워워 골 때리는 컨트리, 골 때리는 나라,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라네. 꼼짝 말고 있으래서 그 말 믿고 못 나왔다네. 대강지구로 닫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다들 죽을 목숨이라네. 아이들을 살려내라, 대통령이 책임져라. 세계에도 이런 나라가 없다고. 책임지기 어려우면 물러나는 게 정답이라네. 워워워 골 때리는 컨트리, 골 때리는 나라,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라네. 워워워 골 때리는 컨트리, 골 때리는 나라,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라네. 우리 이번 주말에 광주 가잖아요. 네. 이 라반특도 광주를 가고 하는데 이 광주가 사실 지금 이제 행동대원이 돼서 나서서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죠. 네.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광주가 몇 년 됐습니까? 80년이죠. 34년 되는 겁니까? 그럼요. 참 진짜 어마어마하다. 아직도 진실은 다 밝혀져 있지 않죠. 근데 이 34년 전에 전 사건을 지금까지도 그 폭동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특수부대가 와서 학살을 한 거다. 근데 꼭 한국이 한 것처럼 했다라는 이 두 가지 갈림길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꼭 믿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냐. 촛불들 쟤네들이 사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대표적이신 분이 이제 지만원 씨라는 심각한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잖아요. 뭐 그들만이 아니야. 일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만원 씨나 뭐 변희재 씨 이런 분들이 일베에 아이디를 몇 개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머털도사급이에요. 분신이 후. 분신이 장난 아니게 있어. 이때 저기가 정신 상태를 저 이번에도 복사한.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이버에 네이버 연합뉴스 되게 굉장한 조합이죠. 님을 위한 행진곡 올해도 못 부른다. 뭐 이런 기사 났는데 이번엔 뭐 불러요? 방아타령 지난번에 방아타령 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베 애들이 또 달려들어서 네이버는 항상 그러더라고요. 달려들어가지고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새벽 한 4시에 올라온 기사에 4시 25분에 기사가 올라왔다. 만약에 그럼 4시 28분, 29분 막 이럴 때 막 애들이 댓글을 단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정치 기사 있잖아요. 그런 거 거의 새벽에 댓글이 없거든요. 있어도 띄엄띄엄 이렇게 있거나. 밤일하네. 그래서 약속이나 한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왜냐면 기사가 처음 뜨면 4시 45분에 뜨면 포털에 메인에 걸리지 않잖아요. 이게 조회수가 있어야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신문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댓글을 남겼다는 거잖아. 45분에 올린 기자 친구야? 기자 전화해? 그러니까 댓글 좀 달아달라고? 국정원 예산이 1조에 달하는 거예요.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예산이 1조에 달하는 거잖아. 댓글 부대 이런 데 쓰는 국정원. 것 같아. 국정원 국방부 심리전단 이런 애들이 하는 거지. 근데 하나도 처벌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참, 그래요. 우리 그래서 하여튼 광주에 가긴 가요. 우리 좀 라반특은 또 우리 광주 회원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그래가지고 그 또라이들이 그렇게 써놨더라고. 멸공의 횃불을 부르라고 막 이런 개소리들 써놨더라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새끼들. 그러니까 나와서 행동자는 전부 그 중에 좀 젊은 애들도 있긴 할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꼭 그렇게 해갖고 사람 패고 다니게 하고 막 폭력배를 만들더라 애들이. 자기들은 안전하게 댓글 다는 것 같고, 그죠? 그 노인분들이 때렸다고 맞은 사람이 또 노인을 때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또 너무 적극 활용하지. 그리고 항상 그래. 진짜 너희가 야비해. 6.25를 알아? 그런 말 항상 한다. 저희는 6.25는 모릅니다. 아니 6.25 우리 잘 알아. 잘 알지. 뭐 겪어봤냐는 거잖아요. 내가 6.25를 겪어봤어? 그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뭘 했던 사람이야.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런 거지. 근데 사실 뭐 했던 분들 별로 없다. 없다. 왜냐면 그때 막 8살 막 이러다. 진짜 6.25 때 정말 참전하셔서 그런 사람들 당연히 대접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 억울한 때문에 인생이지. 그럼요. 왜냐면 어쨌든 국가가 주도하는 전쟁에 참가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는 뭐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줄 알고 막 연락 써왔던 분들 아니야. 그러니까요. 부산 내뺐는지 모르고. 좀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 해주지도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전쟁 참가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진짜 정말 밴댕이 콩알딱지만큼 보상해주고 연금도 정말 찔끔찔끔 주거든요. 그런데 막 그분들이 막 그 정부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걸 가능 이해를 못하겠고 오히려 그냥 얌전하신 그런 분들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돼요. 예. 근데 뭐 하여튼 그래서 아마 대우가 박하면 박할수록 본인의 인생을 긍정하기 위해서 더더욱 고집스러워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른들 있잖아요. 막 그 모자 맨날 쓰고 다니시고 여기 막 뭐 별 달고 다니시고 그런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대우를 못 받다 보니까 본인이 그거 하나로 권위와 자기 인생의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장서서 이제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빨갱이 이것들이 막 이러고 막 욕도 정말 진짜.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우리 이 사람들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거나 뭘 하면 슬그머니 오셔. 얼마 받았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에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얼마야?
이렇게 묻고 가시는 분들이 또 태반이야. 정미용의 그 생각이죠. 그대로 6만 원. 저 스카웃 많이 당했습니다 예전에. 예, 예전에 선거 운동하라고 저한테.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선거 운동원 정도로. 예. 제 얼굴이 부귀하게 생기진 않았나 봐요. 부귀하게 생겼는데. 그녀의 남자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사실 그녀의 남자들이라고 한 거는 바로 이 세월호 참사가 민간인 학살이죠. 사실 광주 항쟁, 광주 뭐 공식적 명칭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사실 공식적으로 한 2천여 명을 학살한 민간인 학살.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정치적 의미들을 달 수 있으나 세월호와 비교한다라면 이 또한 대규모 대량 학살을 중심으로 해서 세월호 참사 속에서도 박근혜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라면 이 5.18 같은 경우 그녀의 남자들 같은 그녀의 오빠들 같은 경우는 정권 찬탈에 유리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던 거. 뭐 이 안에서도 북한의 남침이 임박했다라는 것들을 국무회의에 통과시키면서 사실 이 계엄령 전국 확대의 명분을 쌓고자 했던 이런 작업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녀의 오빠들은 사실 이제 이 오랜 세월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사실상 이 60가국이 들어서면서 사실 여소야대가 됐죠. 국회의원 선거 속에서.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 속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이 안에서 뭐 기소 중지 뭐 이런 이야기들 청문회는 했지만 죄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95년도에 이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전두환 노태우 구속되면서 모든 과정들의 재판을 통해서 법적 심판을 받았지만 사실 이 97년도에 모두 다 사면됐죠. 그녀의 오빠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그렇게 2,000명을 학살을 한 전두환 대통령이 아직도 버젓이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자기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 대통령이죠. 지금 아버지처럼 어린 여자들을 끼고 놀았습니까? 오빠처럼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것도 대량으로. 자기가 총 쏴서 죽인 것도 아닌데 왜 학살이냐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좀 길지만 그 대법원 판결 5.18 관련한 대법원 판결문 중에 일부를 이야기할게요. 좀 길지만 들어보세요. 그녀의 오빠들은 자신의 무죄를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어떠한 이야기들 했나.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랑케 할 목적으로 시국 수습 방안의 실행을 모의할 당시 그 실행에 대한 국민들의 큰 반발과 저항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 강력한 타격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도록 평소에 훈련된 공수부대 투입을 계획한 후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봉이나 총 개머리판으로 시위자들을 가격하는 등으로 시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망하는 시위자를 점포나 건물 안까지 추격해 대량으로 연행하는 강경한 진압작전을 감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난폭한 계엄군의 과잉 진압에 분노한 시민들과의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후 일부 시민의 무장 저항이 일어났으며 나아가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여서라도 시급하게 재진입 작전을 강행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이나 또는 광주 시민들이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도 볼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위를 조속히 진입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계엄군에게 광주 재진입 작전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하였다. 진짜 판결문 좀 약간 간결체로 썼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런 거예요. 지금 난 세월호 사건하고 너무 딱 비교가 되는 게 사건을 부풀리려는 공작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누가 정말 죽어나가는 어린 학생들이나 국민들이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 전혀 안 하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나의 권력에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세월호 관련해서의 이후에 이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대응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방에 얘네가 진짜 머리가 없나? 악수를 일부러 두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난 이 상황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적당히 수습할 방향이 없다 보니까 얘네가 출구 전략이라고 찾는 것 자체가 거의 계엄령과 그 계엄령 같은 상황 있잖아요. 이런 걸로 오히려 몰아가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꾸 시위대 안에서도 이런 폭력과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주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야. 과잉 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더 열받게 하고 결국은 총기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언론의 대응도 똑같죠. 그랬잖아요. 우리 광주 때도 광주 MBC 바로 막 가장 타격이 됐잖아요. 지금도 뭐야 KBS, MBC 완전 똥 됐잖아 지금. KBS 사장이 진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와서 사과하는데 정말 처절하더라. 그것도 KBS 앞에서 죽치고서는 사과 받으려고 했어봐. 절대 사과 안 했어요. 그럼요. 청와대 앞까지 가니까 청와대가 야 곤란하다. 네가 나와서 빨리 사과해라.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지. 그래요. 근데 그녀의 뻔뻔스럽게 오빠들 살고 있어. 그녀의 오빠들이 무슨 얘기를 했나 이런 걸 한번 좀 들어볼게요. 2002년 2월 방송사 신문사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 전두환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광주는 그거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그 폭동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공개 인터뷰에서 2002년에 그녀의 오빠.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그때는 사형제 폐지론 이런 것도 없을 텐데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어떻게 그런 사면복권이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있나? 그래요. 그래서 95년 12월 4일 날 이제 그 특별법 제정이랑 제정하고 이제 전두환 노태우 재판이 있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가 전두환이 그러면서 본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89년 12월 15일 노태우와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의 영수회담에 동의하여 오공청산의 정치 종교를 위해 법정에 섰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자신을 5.18 특별법 등으로 구속한 김영삼 역시 군부 세력과 연합하였으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김영삼이 자신을 구속 재판했으니까 이제 김영삼을 물고 늘어졌지. 혼자 죽지 않겠다는 뜻. 그래서 정치 보복론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약 제가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한 범죄자라면 이러한 내란 세력과 지금껏 야합해온 김영삼 대통령 자신도 이에 대한 응분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 맞는 말이지. 그것이 순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두환은 이것이 김영삼이 자신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떠했냐? 그러면 전두환이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김영삼한테 정치적 보복을 당한 사람으로 그래서 고난받는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다고 하네요. 죽지 않았어. 정말 국민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 그때 죽어갔던 그 광주 시민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들의 그 권력욕과 명예욕 이거 말고는 없는 거야. 그 상황에서도 자기는 완전 분통 터지는 거지. 2,000명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게 사실 발견된 사람만 2,000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면은 받았지만 추징금을 냈어야 했잖아요. 2,205억 원. 그래서 대납한 것이 지금 얼마냐. 선고를 그때 받았을 때 이제 532억 원을 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돈이 많지. 지금 뭐 그래서 그림 이런 것들 압수수색 당한 거잖아요. 뭐 재판에 넘겨지고. 근데 그런 거는 이자 없어? 근데 자기는 항상 29만 원밖에 없어서 세금을 지금 이 추징금 못 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9만 원의 값어치가 어떠한지 한번 볼게요.
99년 전국체육대회 때 하키 결승이 열린 성남 운동장을 방문했대요. 그래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우승팀의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고 하네. 29만 원밖에 없으신 그분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1,000원 짜장 사준 거 아니야? 1,000원 짜장. 은메달을 넘어갈 것 같아. 획득한 남자 하키 선수들을 자택으로 초청해서 다과회를 베풀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 인간들이죠. 어떠했냐면 사실 뭘 줬을까? 설렁탕을 끓여줬나? 뼈 하나 넣고. 뼈 하나 넣고 다과회라니까 뭐 집 앞에 대추나무에 뻥튀기, 뻥튀기? 대추 하나씩 넣나.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참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을 들어줬어야 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아실 거예요. 이 얘기 하시면. 2007년 8월 29일 당시 이명박 등이 방문을 했어요. 그때 어떤 얘기냐면 자신이 대신 인질로 가는 편이 낫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프가니스탄의 인질 납치극 그때 있었잖아요. 그때 관련해서 자기는 이제 많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난 특수훈련도 받았으니까 대신 자기가 가서 생활하면 훨씬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내 말이 했었죠. 내 말이 정말 옳은 소리 가끔 해. 그치? 이때도 또 국민들이 100원씩 모아서 보내줬어야 되는데 우리 홍사덕한테만 해주지 말고. 맞습니다. 이 사람 어떤 그 정신세계가 올곧지 않으니까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들 했었냐면 근데 그게 그렇게 멋있대잖아. 장군 같고 남자답고 역시 전두환. 반성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시때때로 자기 과시들을 많이 하죠. 어떤 얘기 했었냐면 이명박 취임식 때 초대가 됐었잖아요. 그때 언론 인터뷰에서 카메라 기자들이 꼭 자기 사진을 삐뚤게 찍는다고 인상 나쁘게 찍는다고 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안 좋은 것 같다.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인 거죠. 그 정도 정신 세계예요. 지금도. 지금 뭐 박근혜 씨나 박근혜 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김기춘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정신 세계 가지고 있어요. 2008년에 촛불, 광우병 촛불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명박에 대한 비난, 국민적 여론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네. 이때 어떤 얘기냐면 취임한 후 6개월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도 불문율로 연대장 이상이 되면 100일은 봐주는 이런 고사를 들어서 대통령 상당히 오래 좀 봐주고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는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취임하기도 전에 2,000명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래 놨으니 뭐 본인이 보기에는 이명박은 얼마나 세 발을 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한편 이명박을 옹호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이명박을 까기도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가 가장 좋은 시절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을 때가 가장 자기가 좀 살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있었냐면 참 안타깝죠. 이런 말을 합니다. 김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전직 대통령들이 가장 행복했었다. 왜냐하면 김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10번 정도 청와대에 초대를 받아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도움도 많이 받았다면서 외국 방문 후에는 꼭 이 자신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지만 선물도 좀 많이 줘서 섭섭하지 않았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전직 대통령의 의견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지금 사실은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지은 중범죄인이잖아요. 아무리 사면 복권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뭐 선거 한번 나가려도 알겠지만은 범죄 기록이 아무리 사면 복권 받았다고 해도 그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다 까야지 돼요.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거의 진짜 사형까지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지금 다니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후예들 있잖아요. 후예들이 지금도 여전히 본인들은 사실 전두환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해봐서 지은 죄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저런 사람도 저렇게 당당하게 사는데 우리가 왜 당당하지 못하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국민이 이렇게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장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말을 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잖아. 난 보훈처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보훈처라는 데는 위치가 또 그렇잖아. 이런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마음가짐을 정말 조심해야지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지. 우리는 꼭 무슨 일만 났다 하면 대통령을 꼭 걸고 넘어진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부 이번에 아주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정부랑 대통령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 공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생기면 하여튼 국민성의 문제라는 거지. 문제의 근본은 어디 가고 맨날 대통령만 공격한다 이러는 거야. 대통령 먼저 공격한 사람은 그들 아닌가요? 그 당시에 진짜 유행어처럼 퍼졌던 게 노무현 때문이다. 네. 아니 근데 대통령이 근본 문제가 어디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근본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야. 그리고 아이고.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이 무슨 곤욕을 그렇게 치러. 굉장히 당당하지 않아요? 어디든 웃으면서 다니고 조기사 가서 그렇게 웃는 거 봤잖아. 네. 정말 그 사진 보면 정말 아니 그 가족을 잃은 가족들이 지금 1,000명이 뭐야 몇천 명이 되는 상황인데 자기 핏줄을 잃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하고 정부가 그런 곤욕 정도 치르는 게 그게 무슨 대수야.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고 진짜 정신이 나간 거죠. 오바마 왔을 때도 봐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들 퍽하면은 계속 부시가 부시가 그때 그 9.11 사건 당했을 때 봐라. 부시는 욕 누가 했냐 미국 국민들이 막 이러잖아. 네 그렇습니다. 네. 욕 많이 했는데 미국 국민들도. 미국 국민들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왜 이래? 만화로도 나오고 9.11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의혹 제기 이런 거 다 나왔잖아. 자작극이다. 뭐 이런 얘기들 미국 국민들이 했다고 해서 그 국민들이 잡혀가나? 안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9.11 있을 때 미국의 구조대원들이 300명이 넘게 죽었댔잖아. 한국 해경은 뭐야? 뭐 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 목숨을 걸어야지. 그러라고 해경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어디서 정말 자격도 안 되는 그지 잠수부 들어간 지 바로 그날 몇 분도 안 돼갖고 사망하게 했잖아. 그래놓고 그거를 또 뭐라 그랬어? MBC에서 유가족들의 조급함이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뭐야 보도국장이란 놈이 그게 유가족이냐 깡패 아니냐 진짜 유족 맞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놈들 전국부장 MBC 전국부장이라는 사람 박상우 씨 이런 사람들 KBS 그러니까 그런 놈들 왜 조문을 갖고 그 수모를 당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본인은 이제 그런 얘기 안 했대. 노조원들이 뻥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말 그래요. 대단해요. 사람을 2,000명 죽이고도 반성을 할 줄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학살이죠. 학살. 너무 잔인하게 죽였죠. 네. 그렇죠. 그녀의 오빠 다른 오빠 노태우 한번 볼게요. 뭐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그 가발 쓴 전태우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물태우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정말 착했어. 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광주 사태는 중국의 문화 대혁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볼 했어요. 때는 그 새끼들은 역사적 어떤 사실을 몰라. 그냥 그거를 그냥 사람이 몇 명 죽었나 이걸로만 비교하는 새끼들이야. 아니 얘는 갖다 끌어다 붙인 거 왜 이렇게 끌어다 붙여? 아니 끌어다 이런 붙여도 정말 좀 그러니까. 너무 얼토당토하는. 아니 세월호를 9.11에 갖다 붙인 놈도 있지만 여기 얘는 좀 중국 갖다 붙였잖아. 문화혁명. 쓰촨성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고 2011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5.18은 유언비어가 진범이라면서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 씨를 말리러 왔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들은 시민들이 무기고를 습격하게 된 것이라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언비어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지 있었다면 그 않아요. 유언비어는 누가 뿌렸을까? 이건 뭐 북괴가 뿌린 건가?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이가 없네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 논리가 지금 다 완전 충돌하고 있어.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들의 측근들 중에 이 사람들 영웅시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우리 특수부대가 그 북한의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막 죽인 건데 그게 마치 우리의 그 이런 군인들이 한 것처럼 얘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또 한 축으로는 이거는 유언비어 때문에 그러면서 경상도의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 씨를 말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 유언비어 때문에 사람들이 군인을 적대시하면서 총을 들게 하고 무장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그 서로 가설 자체가 틀려 막 서로를 너무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전두환은 노태우를 세움으로써 자신의 이 후의 생활을 보장받고자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노태우가 당선이 되고 모든 권력을 지자 사실 외면받았거든요.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거지. 뭐 국민적 여론도 있었던 거고. 그쵸. 그랬더니 전두환이 그따위로 하면 나한테 기싸대기 맞는다고 이런 말들을 하고 영원한 친구는 없는 것 같아. 예, 장세동 볼게요. 장세동 뭐 참 이 의리의 사나이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죠. 세간에는 이 사람이 수지킴 사건 주도한 사람이고 용팔이 사건에 대해서 그쵸. 책임을 지고 뭐 감옥에 가기도 했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청문회 때는 저 모르세요. 나는 모른다. 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나는 모른다로 일관을 해서 대단히 지탄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을 처벌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사실 이 당시 청문회 때 노태우를 향해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입 열면 여러 사람 다친다.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면 직후 사실 이 그녀의 오빠들이 그 대단히 97년에 이제 대규모로 사면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전두환 집을 방문을 해서 지금 말하기도 민망하다. 신고합니다. 각하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이런 식의 거수 경례를 해서 화제를 또 한 차례 모았었죠. 그게 멋있어 보이나 봐. 난 그게 멋있어 보였고 지금도 그래도 전두환 또 높이 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 전두환한테는 장세동 같은 사람이 있지 않냐. 그래요. 근데 나중에 장세동 또 늙으니까 말을 안 듣는다고 전두환한테 한 소리 듣긴 들었어. 그치 출마할 때 좀 자중하라고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장세동 말을 안 듣고 출마했다며. 나이 드니까 내 말도 안 듣는다며 이런 얘기 하던데 서로. 참 이 사람 행태가 50 청문회 그 장에서 했던 게 지금의 그 그녀의 가신들이 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나이는 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 죽는 법이다. 그래서 내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각하가 구속되는 것은 맞겠다. 이런 말을 했지. 그래서 또 한 차례 화제를 이게 화제야 근데 내가 이렇게 보고 읽어도 정말 답답해요. 말이 참 나이가 들수록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이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며칠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연금 있잖아. 국민연금 달라며. 군인연금. 얘는 어쨌든 12.12 군사 반란에 가담하고 이것이 어쨌든 쿠데타라고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세동 씨와 기타 등등이 국방부에다 밀린 연금을 내놓으라며 민원을 넣었어요. 자, 이거 며칠 전에. 돈 많지 않아 그 사람? 아니 여기 뭐냐면 내란이나 반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사람은 연금 지급이 안 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살인죄를 저질러도 50% 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자기는 내란 반란죄밖에 안 되는데 왜 연금을 안 주냐 이러면서 이거를 이유라고 막 쓴 거야. 살인했거든. 니네 살인 2,000명 했어. 지금 그러니까, 니네 사형 안 당하는 것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하고 살아야지. 어디서 군인연금 내놓으라는 얘기를 해.
아니 근데 왜 근데 이성기 이런 연하된 말이 20년 가능한 거죠? 시대인 거지. 이런 거를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녀의 내 동생이 오빠들이.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겨. 그래서 이게 다음 6월 13일? 6월 13일 정도 결정이 된대요. 저는 이 6월 13일 날 과연 장세동 씨가 자기가 본인이 얘기하는 게 이제 밀린 군인연금이지. 한 큐에 다 받으면 정말 많을 텐데. 하여튼 6월 13일 날 군인연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세월호 국면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연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갈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까 몰라. 살인죄를 저질러도 50% 연금이 지급되는데 이건 너무 부당한 처사 아니냐라는 말을 본인들이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 살인을 저질러 놓고. 예, 그녀의 오빠 또 다른 오빠 허삼수를 볼게요. 이 사람은 뭐 5.18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보안사 인사처장으로서 합수부 총무국장을 겸직을 했다고 해요. 당시에 12.12 이후 보안사령부 인사처장으로 중앙정보부장 특별보좌관을 겸임했고 그때 중앙정보부 숙정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갑제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가정보기관이 민폐를 끼치면 정권이 망해요. 이러면서 국가정보기관은 그야말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권위 있고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용하게 일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맞는 말이기도 하고. 신비주의야? 신비주의? 조금 맞는 그래서 말이기도 이렇게 하고 문장 보고 조금 뭐 하는구나. 맨날. 이 사람은 이 삼청교육대를 주도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호영 볼까요? 정호영은 이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죠. 김영삼 정부 추밀 때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해서 화제를 모았던 사람 중에 하나고, 예, 92년 대선 때 이 김영삼 지지 유세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고, 그 청문회 때 이 사람 정호영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시 특전사 소속의 진압부대들은 당시 광주 상무대에 있던 정교사에 배속됐기 때문에 자신은 책임은 없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다 없어.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세월호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네. 최고 책임자는 모르게 되는 거야. 이 광주가 지금 34년이 지나도록 도대체 발포 명령권자가 누군지 뭔지에 대해서 입 닥치고 있잖아. 전 닥치거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닥치거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 광주에 대해서 오히려 더 훼손하려고 하고 또 계속 막말을 하고 이물리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한다거나 계속 뭐 빨갱이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허화평 볼게요. 허화평은 이 5.18 특별법이 제정이 되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는 정치 보복이고 친북 좌파의 음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줄곧 소급 입법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정치 보복 수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계속적으로 항변을 했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논리라면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북한은 붕괴될 수 없어요. 예, 남한에도 이렇게 수많은 친북 좌파가 있는데 그런 어떻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스스로 붕괴하겠습니까? 아니 붕괴하면 또 앞날이 막막하지 이 사람들은. 이 허평이 장사를 할 게 없잖아. 이 사람이 2000년대 시민단체 그 총선연대 있잖아요. 낙천 대상자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됐고 2004년에도 이 총선 시민연대에서 동일하게 낙천 대상자의 명단에 오르기도 했는데 아까 이제 군 연금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2003년 2월 정호영과 최사창이 국가를 상대로 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고 패소를 했대요. 그때는. 그러니까. 예. 같은 해 7월에는 허화평과 허삼수는 공무원 연금 공단을 상대로 연금을 달라고 소송을 했지만 근데 애들이 가능하면 좀 입 닥치고 조용히 살면서 있잖아. 내가 옛날에 왕년에 정부에서 뭐 했어 이러고서는 그냥 살면서 그래도 또 주변에 정신없는 사람들 많았고 그래도 존경받고 살잖아. 근데
이걸 소송을 꼭 한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자기 얼굴에 정말 누워서 침 뱉기를 해. 그럴 정도로 돈이 좋은가 봐. 아니야, 돈이 좋은 게 아니라 나는 그걸 이렇게 해석했어. 얘네들은 진짜 자기네가 박근혜도 그런 병이 애국한다고 있잖아. 애국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명예회복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억울한 거지. 이 정도도. 예. 그래서 소송 냈지만 패소했고요. 그때 서울행정법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반란군에게 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패소가 된 거죠. 근데 지금 또 달라고 이러는 상황이지. 끝까지 할 것 같아. 예. 그래, 우리 역사상 반란군은 그런 저기들이 있었지. 이 허화평은 전두환의 집권 시나리오를 그린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졌는데 근데 집권 계획은 없었다고. 근데 판결문은 뭐야? 이거하고 배치되는 문제지. 다만 어떤 얘기했냐면 광주 사태 직후 혼란이 오게 되고 다들 전두환의 등을 떠밀어서 오공화국이 출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어떻게 얘기했냐면 허화평은 김대중과 김영삼이 없었다면 오공화국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박정희라는 절대 권력자가 쓰러지자 YS와 DJ는 자기들 세상에 왔다고 생각하며 최규하 정권을 유신의 잔당으로 얕잡아봤다. 무정부주의를 구사한 그들이 최규하 정부를 너무 압박해 군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면서 YS와 DJ가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오공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12.12와 5.17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 아주 교만해요. 항상 보면은 얘네들의 관점은 아주 교만해. 아주 진짜 국민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오공화국은 시대의 산물이자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전두환의 등을 떠밀어 탄생한 민주정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그런 사명감을 정말 정신병처럼 갖고 있나 봐. 박정희도 자기가 딴에는 만주군이 되어서 뭔가 이 정말 이 불운한 조선인으로서의 이거를 개척하고자 이랬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출세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의 연장선인데 이 화평은 광주 사태가 진압된 뒤 최규하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결정했고 전두환 장군을 다음 대선 후보로 결정해서 전두환 장군이 내가 욕을 먹더라도 십자가를 지워야겠다며 대통령으로 나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정신병의 최고봉들이야. 그래서 이 야당과 제야가 인권 탄압에 대해 이야기를 독재 시대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인권 탄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누차 했고요. 어떻게 그게 박근혜 씨가 인혁당 사건 등을 갖고서는 한 얘기가 있잖아요. 대선 때였나? 그 뭐 하다 보면 접시도 한 장 깨지고 이런 얘기했잖아. 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서 불가피한 희생자가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학살당한 사람들을 보고서는 불가피하게 설거지 하다 보면 접시도 깨먹고 이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그가 어떠한 막말들을 했냐면 그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그 무렵에 정치권과 제야가 요구하던 수준의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감안해 부득이 일부분을 제한하면서 우리식으로 가겠다는 것이 5공화국이었죠. 그렇다고 5공화국이 독재 정권은 아니었습니다. 독재란 인간과 문화를 철저히 통제하는 체제를 말하는데 5공화국은 일부만 통제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는 민주정부라고 이야기를 반박하면서 시발 히틀러도 민주정부구만 그럼. 그렇죠. 국민들만 통제했죠. 본인들은 뭐 무한 자유를 누렸고 그래서 일부인가 보다 그게. 그래서요. 5공화국은 부득이하게 제한된 통제를 가하면서도 자유와 개방화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했던 권위주의 정권이었죠. 이러면 통행 금지를 풀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발 자유와 그리고 네. 교복 자유라. 그런 얘기를 자 했습니다. 이걸로써 그리고 야한 영화를
마구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면서 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산업화를 완성한 곳도 5공화국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대박.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을 정말 불세출의 영웅이자 이 나라를 구한 사람들을 정말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새끼들 언제 다 처벌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추진했다는 이 자유의 부분 있잖아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진보적 자유주의자라는 사람들 안에서까지도요. 이 사람들이 유포한 자유의 개념이 엄청나게 많이 내재화돼 있어요. 그래갖고 정말 개인의 자유 부분 있잖아. 정말 개인주의와 이런 것들의 자유의 뭔가 의미와 이런 것들 굉장히 한정짓는 거야. 실제 사상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 이걸 자유의 본질 문제로 보지 않고 있잖아. 옷차림, 성생활, 정말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음주 가무를 즐길 자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뭐 반문화에서의 자유 이것이 이 사회의 자유의 기본 그 자유의 기본 잣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전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이 자유는 사실상 방종의 다른 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퇴폐죠, 퇴폐. 초등학교 때인가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유라는 의미를 몰라가지고 미국이 들어와서 6.25 때 이제 너희들은 자유다 이렇게 해방 때 너네들은 자유라 했더니 난 자유야 이러면서 옆에 사람을 막 때렸다고 그러면서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고 그런 거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어떠한 말을 했냐면 5공화국 청렴론을 주장을 했어요. 그는 이 5공화국은 비교적 청렴한 정부였다며 운동공원과 자경 세력이 장악한 언론이 5공화국을 의도적으로 매도 색칠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제 그 운동권 이런 사람들을 언제 잡아봤죠? 매도할 정도로 이승만과 박정희에 비해서 청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가 한 말 전두환 전 대통령과 5공화국은 가장 청렴하고 모범적인 정부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한국 정치의 산물이라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관행이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박근혜 씨가 좋아하는 관행. 그렇습니다. 2005년 9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이 국방부의 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12.12와 5.18 당시 발포 명령자 재조사 방침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 했냐면 국가가 원하면 성실히 조사를 받겠지만 군 과거사위가 새로운 것을 밝혀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뻔뻔하기가 아주. 그러면서 2005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1.6 후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가 집권했더라면 나라 살림은 바로 끝장났을 것이라고 이런 말도 했네요. 뭐 김영삼이 집권했으면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정말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네요. 이들이 이런 처벌을 받았지만 사실 그게 겉모습뿐이었던 거잖아요. 처벌을 받으면 그에 대한 죗값들을 받고 이러면서 철저히 반성하면서 일했어야 되는데 바로 사면을 받아 버리니 이게 뭐 그냥 정치적 의례 행위 이 정도로 생각을 했고 이후 사회 곳곳의 요직들 다 담당을 해요. 그러면서 이 좋지 못한 모습들 계속 보내고 그리고 이런 망발들을 계속 남발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면서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본인들이 처벌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잠깐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좀 쉬다 오자 이렇게 생각해. 휴가 갔다 왔던 그러니까 거지. 장세동이 정말 진실로 얘기한 거야.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 난 물어보고 세월이 지나면 이제 뭐 다 잊혀지게 되고 자신의 명예는 전혀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세월호 있잖아요. 세월호와 관련해서 지금도 어쨌든 소환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리고 뭐 청해진이나 이쪽 일가들은 뭐 소환에 어제도 응하진 않았더라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막 이랬는데 여기 뭐 안은- 꼬리 중에 꼬리지. 응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자세는 뭐 어떨 것 같냐면 바로 이거 있잖아요. 광주 학살처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국가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 내라는 뭐조차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한 걸 보건대는 이 사건으로 내가 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이건 아주 미약한 깃털인 선장도 살인의 죄를 범한 거죠. 선장부터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청해진 혹은 해경 이런 데도 다 그렇게 믿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보를 받았는데 한성호 사건이라고 되게 비슷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박정희 시대 때 있었어요. 맞아, 73년. 네. 근데 이때가 보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73년에 목포항을 출발해서 팽목항을 향해서 가던 항해 도중에 침몰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났는데 아직도 의문이 굉장히 많고 사망 13명에 실종 48명에 이것도 당시에는 굉장히 대형 참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객실문을 밖에서 누군가 잠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낮에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밤에 철야 수색한다고 난리를 피고 예, 그러니까 구조의 책임을 잘 안 한 거죠. 그래서 고의로 진짜 인명구조를 못했다 이런 의혹들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건인데 이게 박정희 시절에 있었고 박정희가 그 당시에 좀 언제나 정치적 위기였겠지만 정치적 위기가 굉장히 명확한 예, 막 김대중 대통령과의 선거가 끝나고 였고 이러면서 굉장히 의문이 남은 사건인데 이 사건 때도 네, 이 사건 때도 선장이랑 선원들이 다 거의 독박을 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 정도로가 가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통령 사과는 없었다고. 예. 지금은 그 정도로 끝날 수는 없죠. 근데 그래서 나는 이 재난을 대하는 우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재난을 대하는 독재의 자세가 있어요. 옳았구나. 여기서 이걸 어떻게 이용하면 내가 여기서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 계산을 하다가 자기 발목을 자기가 묶는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세월호 사건으로 꼭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광주 5.18에 이제 라반티 가긴 가는데 그날 사실 서울에서는 10만 촛불이 지금 제기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평일날도 각 지역에서 지금 서울에서만 해도 막 30여 개 뭐 이런 데서 지금 이 세월호 관련해서 진상규명 요구하는 서명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파이낸스 빌딩 그 청계광장 있잖아요. 소라탑 바로 옆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바로 옆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 뭐 하루는 선생님들, 또 하루는 뭐 그 학부모들 막 이러면서 오늘도 학부모들이 또 행진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참 이 뉴스만 보다 화병 나갖고 죽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거리로 나오시면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17일 날 서울과 어쨌든 광주로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10만 촛불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주에서는 저희가 또 광주를 또 10만 촛불 하고 한밤중에 새벽에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광주가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왜소한 광주 그 기념 행사가 될 수 있어요. 현재 보도로는 대통령도 안 가고 국무총리도 안 가고 용기가 없죠. 예. 보훈처장만 참석한다고 하는데 보훈처장이 아까 바로 그 얘기한 그 사람입니다. 세월호 때문에 정부가 아주 곤란하다 이거. 이 사람인데 그래서 행사 자체에 노래 자체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막 방아타령도 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뭐 식전 행사라도 부르려고 하고 이랬는데 이번엔 행사 자체에 인물 위한 행진곡 이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서 노래 자체가 없어요. 기념 노래나 이런 거 자체가 없고. 아니 뭘 그렇게 노래 하나에 그렇게 겁을 먹어. 정부 인사들도 사실은 지금 완전 겁먹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 이 광주 민심이 또 세월호를 라디오 남일로 보지 않기 반민특위라도 때문에 가서 이제 기념을 한다는 게 너무 좋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만 촛불을 하고 그 새벽길에 행진 끝나고 새벽길에 광주로 올 거고 라디오 반민특위 회원들도 가서 꼭 올해만큼은 망월동에서 또 마음을 다져야 한다.
바로 이분들도 망월동 묘역에 계신 이분들도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빠른 진상규명을 누구보다 바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광주 가면 그 분들은 아니지만 광주 시민분들한테도 정말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많은 여러 역사적으로 민주운동을 하셨던 많은 분들 계시지만 광주는 좀 더 남다르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거를 올고짓 추모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잘 다녀오겠습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